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몽골군의 약탈 방어로 황룡 사탑은 무너지고 고종 23년 서기로는 1236년 9월 지금의 충청남도 온양에 해당하는 온수군. 지금 몽골 오랑캐가 성을 보유했다. 그러나 겁먹을 것 없다. 저들이 성벽을 타고 오르기 전에 매운맛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군사들은 돌을 굴려라. 오랑캐들이 흩어지고 있다.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성문을 열어라. 돌격하라. 온수군의 아전인 혈려 등이 상문을 연 다음 군사를 이끌고 출전하여 크게 이겼다. 목을 베인 군사, 화살과 돌에 맞아 죽은 자 등이 200여 명이요 노획한 병기가 매우 많았다. 그러니까 고려를 침공한 몽골군이 고려의 도읍인 강화도는 놔둔 채로 남쪽으로 진격해 충청도 온양에서 고려군과 전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 전투는 온수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 지금의 경기도 안성에 해당하는 죽주에서는 양쪽 군사들 사이에 격렬한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장군! 저들이 성을 포위하고 항복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말라 전하라. 별초군은 성문 밖으로 나가서 오랑캐를 격퇴하라. 예, 장군! 가자! 성루에 있는 군사들은 활을 쏘아서 별초군을 엄호하라. 몽골 군사가 항복하라고 타이름으로 성중의 군사가 출격하여 쫓아보냈더니 또다시 상으로 몰려와서 공격하였다. 몽골군이 포를 가지고 성의 사면을 공격하자 성문이 포에 맞아 무너졌다. 장군! 성문이 무너졌습니다! 겁낼 것 없다. 저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우리도 포를 쏘아라. 고려군이 성 안에서 포로써 그들을 역공하니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몽골군은 조금 뒤에 인유와 소나무 그리고 쑥풀을 가지고 불을 놓아 공격하였는데 고려 군사가 일시에 문을 열고 출전하니 몽골 군사의 죽은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여기에서 인유를 뿌려서 불을 질렀다 했는데요. 이 인유란 글자 그대로 죽은 사람의 몸에서 짜낸 기름을 일컫습니다. 다른 전장과는 달리 이 죽주성에서만큼은 성을 함락시키려는 몽골 군사의 공격이 대단히 집요했던 모양입니다. 고려사 저료에는 몽골 군사가 무릇 보름 동안이나 온갖 방법으로 공격했는데도 끝내 함락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주성 전투에서 몽골군의 공격을 방어했던 고려군 지휘자는 죽주성의 방호별감으로 파견된 송문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들이 어제는 포차를 가지고 우리 성을 공격해 왔는데 우리가 포차로서 맞받아 공격하자 실패했다. 오늘은 틀림없이 누거를 세워서 성벽을 오르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러면 우린 대우포로 맞설 것이다. 난 니놈들의 수법을 훤히 깨고 있다, 이놈들아. 방호별감 송문주는 몽골군의 계획을 미리 알아차렸다. 그들이 어떤 무기를 쓸 것인지 먼저 간파하고서 명령을 내려서 방비하였다. 그러므로 성 안의 고려 군사들은 그를 신명이라 불렀다. 방호별감 송문주가 귀신처럼 앞을 훤히 내다본다고 해서 고려 군사들로부터 신명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탁월한 판단력과 용맹은 어떻게 단련된 것일까요? 고려사절의 해당 기사를 보면 송문주가 예전에 귀주에 있으면서
몽골 군사들이 성을 공격하는 방법을 익히 보았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차 침공 때 장군 박서와 김경손 등이 몽골군의 온갖 수단을 동원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항복하지 않고 성을 지켜냈던 귀주성 전투 기억하시죠? 죽주성의 방호별감으로 파견된 송문주가 바로 그 귀주 전투에 참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몽골군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보름 동안이나 공격을 했는데도 끝내 함락시키지 못하자 몽골군은 공격에 사용하던 병기들을 불살라 버린 다음에 물러갔다. 그 뒤로도 몽골군의 움직임에 관련된 전쟁 기사가 4건이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 10월에 몽골 군사가 전주와 고부의 경계에 이르렀다. 불영별초로서 의협이 웅시하였던 전곡열이 고란사 산길에 복병하였다가 몽골 기병 20명을 맞아 공격하여 죽이고 병기와 말 20피를 노획하였다. 12월에 야별초 박인걸 등이 공주 효가동에서 몽골 군사를 만나 싸웠으나 16명이 죽었다. 몽골 군사가 와서 대응성을 공격하였는데 수일 만에 성문을 열고 고려군이 공격을 감행하여 크게 이기고 많은 병기를 노획하였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지명들 중에 전라도에 해당하는 전주와 고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충청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침공해 내려간 몽골군이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전혀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본국으로 철수를 했을 것이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전쟁의 승패가 결판난 것도 아닌데 여기저기 공격을 해보다가 그냥 말머리를 돌려서 돌아가 버렸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신대 안병우 교수와 공주대 윤용혁 교수는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당시 몽골의 전쟁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10월 달에 전라도 부안에서 몽고군이 또 저격을 당했습니다. 또 공주에서도 12월 달에 이제 몽골군하고 고려군이 교전을 한 기록이 있고요. 충청도 대흥이라고 하는 곳에서 몽고군이 또 대파됐습니다. 이걸 보면 부안 정도까지 진출했었던 몽고군이 거기에서 일단의 전투를 치르고 나서 공주 쪽을 거쳐서 아마 후퇴를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몽고군은 꼭 져서 철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들의 전략적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 그러면 그 부대를 빼서 또 다른 곳을 공격해야 되고 이래서 일정한 정도까지 침공을 했다가 또 철수하고 이러기를 반복하는 그런 전법을 썼습니다. 그 몽고군의 전쟁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점령을 했다 해가지고 거기를 점거하고 관리한 게 아니고 요는 그 정부를 갖다 굴복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현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어떻든 이기든지 지든지 간에 군사적인 압박을 가한 다음에는 철수하는 거거든요. 어떻든 그래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몽고군이 공격을 해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몽고군이 침략을 하면서 여러 지역을 구략을 하는 과정에서 당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시기가 되면은 다시 철수를 하고, 최종적인 목표는 현장을 갖다 점거하는 것이 아니고 강화도 정부가 굴복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고려의 영토를 점령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려의 강화도 정부를 압박해서 항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의 전라북도 지역까지 공격해 내려왔던 것인데, 강화도의 고려 조정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또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고려군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자 군사를 빼서 돌아가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몽골군이 또다시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올 때까지 고려의 국내 사정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최공, 몽골 군사들이 어찌 됐는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까? 대왕폐하, 몽골 오랑캐들은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돌아갔사옵니다. 오, 그래요? 그렇다면 이번 전쟁에서 공이 많은 장졸들에게 포상을 해야겠군요. 그리하시옵소서. 대왕폐하, 화급한 일이 생겼사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전라도 원율과 담양에서 이 연년이라는 자가 동생과 함께 여러 고을의 무례배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하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어찌 됐다는 게요?
그 무리가 점점 커져서 해양을 비롯한 여러 주와 현들을 공격해서 함락시켰다 하옵니다. 이런 이거 큰일이 아니오. 최공, 어찌하면 좋겠소? 너무 심려 마시옵소서. 전라도 지휘사에게 군사를 이끌고 일단 나주로 진격하도록 명을 내리겠사옵니다. 앞에서 거론된 지명들 중에서 담양은 물론 현재 전라남도 담양이고 원율 역시 담양군의 동부 지역을 일컫고 반란군이 함락시켰다는 해양은 지금의 광주 광역시에 해당합니다. 처음에 이제 반란 일으킬 때는 담양에서 일으켰습니다. 담양이라는 게 광주 바로 변두리 아닙니까? 그래서 광주 함락하고 그다음에 나주까지 이제 들어온 건데, 이게 왜 일어나느냐? 이 무신 정권 하에서 농민 노비해란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농민 노비해란이 많이 일어났는데 무신 정권 시대 때, 그때 뭐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저기들이 있었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서 사실 보면은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밀란이 좀 주춤한 거거든요. 추춤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연년 형제란도 그런 무인 정권에 일어났던,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농민 노비들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밀란이 일어날 소지가 상존에 있었는데 전쟁이 진행 중일 때는 조금 주춤했다가 전투 상황이 일시 종결돼서 중앙조정의 통치력이 느슨해지자 그 틈을 노려서 또다시 농민들의 불만이 분출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입니다. 밀란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조정에서는 초적의 우두머리라고 칭하는데요. 몽골과의 전쟁을 겪으면서 이들의 행태도 단계별로 변화를 보입니다. 이 전쟁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는 이 밀란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밀란 지도자들이 무인 정권, 최씨 정권하고 협조해요. 그래서 몽골군 거기서 격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어떻게 이제 달라지냐면, 천도한 이후에 야, 이게 우리 편이 아니구나, 정부가. 싹 달라졌어요, 그때. 천도한 이후에. 그래서 지금 이 밀란이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적인 그런 이제 성격을 갖게 되잖아요.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게 되면은, 이제 더 있다가 전쟁이 장기화되게 되면 한참 동안 이제 뜸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쟁하느라고 밀란 일으킬 그런 여력이 지금 없고. 근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 집단적으로 몽골에 집단적으로 항복하는, 그렇게 해서 정부를 공격하는 뭐 이런 현상이 나중에 나타나거든요. 제1차 전쟁이 발발했을 때 경기도 파주와 광주의 초적들이 최후 정권을 도와서 몽골과의 전쟁의 자원에 참전했던 것이 이 전쟁 초기의 모습이라면, 담양에서 일어나서 인근 지역으로 번진 이때의 밀란은 강화도로 천도를 해버린 고려 조정에 대한 반감이 일정 부분 작용해서 발발한 것이다. 윤용혁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밀란 진압의 책임을 맡은 전라도 지휘사가 범상한 인물이 아닙니다. 몽골군의 제1차 침공 때 박서와 함께 귀주성 전투에서 영웅적인 활약을 했던 대장군 김경손이었습니다. 김경손이 나주에 들어왔다는 말을 들은 이연년 형제는 무레배들을 이끌고서 나주의 성을 포위하였는데, 그 수가 많아서 수풀처럼 빽빽이 늘어섰다. 이연년 형제가 이끄는 반란 세력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데다 이미 김경손이 들어가 있는 나주성을 포위해버렸다는 얘긴데요. 그렇다면 김경손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모두들 잘 들으라! 지금 반란을 일으킨 도적이 비록 수가 많기는 하나 모두 집신을 지는 촌사람들 뿐이다. 소수의 용맹스러운 장정들을 선발해 별초군을 편성하면 저들을 능히 무찌르고 남을 것이다. 별초가 돼서 반란군을 무찌를 자들은 앞으로 나오도록 하라. 곧 별초가 될 만한 자 30여 명을 모았다. 그리고 부로들을 모아놓고 울면서 말했다. 그대들은 내 말을 명심하라. 그대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어양임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다른 고을처럼 도적의 무리들에게 항복해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이다. 알겠는가? 김경손이 그렇게 말하자 부로들이 땅에 엎드려 울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김경손이 고을의 부로
즉 나이 많은 원로들을 모아놓고 그 고을이 어향이니 절대로 반란군에게 항복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고, 그러자 그 부로들이 감격해서 함께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주를 어향, 즉 임금의 고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나주는 일찍이 고려 태조 왕건이 해군 장군이던 시절에 고려 땅으로 확보했던 곳이고, 또한 왕건의 부인 가운데에서 혜종의 어머니가 되는 장화왕후 오씨가 바로 나주 출신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려 왕실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었는데요. 김경손이 그러한 정서를 들춰내서 고을 주민들에게 호소했던 것이죠. 안병우 교수의 얘기입니다. 혜종이 오랫동안 왕위에 있지는 못했지만 고려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거란이 침입을 했을 때 현종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전라도 쪽으로 이제 충청도를 거쳐서 공주를 거쳐서 전라도로 도망갈 때 전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의논한 적이 있어요. 그때 신하들이 전주는 가지 말아라. 그것은 이제 후백제의 도읍지였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결국 나주로 가게 됩니다. 거기는 믿을 수 있는 고을이었던 것이죠. 김경손이 나주의 부로들을 모아놓고 설득한 것도 바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했던 것이고, 아마 그런 것이 거기서는 먹힐 수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종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현종 2년 정월에 왕이 거란에 쫓겨 공주와 괴선을 거쳐서 삼내역에 이르니 전주 절도사 조용겸이 야인의 옷차림으로 임금의 행차를 맞이하였다. 박섬이 이렇게 아뢰었다. 대왕폐하, 전주는 옛 백제 땅으로서 태조대왕께서도 미워하신 곳이니 폐하께서는 행차하지 마시옵소서. 그러자 왕이 옳다고 여겨 장곡역에서 유숙하였다. 그리고 노령을 넘어 나주로 들어갔다. 후백제의 도읍이 있었던 전주를 피해 나주로 들어간 것으로 봐서 고려 왕실에서 나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죠. 그건 그렇고, 이제부터 이연년 형제가 이끄는 반란군과 귀주성 전투의 전설적인 장수 김경손의 한바탕 전투가 벌어질 참인데, 자, 성문을 열고 나가 반역의 무리들을 물리치도록 하자. 장군, 지금 저들과 맞서 싸우다니요, 아니 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저들은 빽빽이 서서 성을 둘러쌀 정도로 그 수가 많은데 반해 우리 군사는 인원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다른 주와 굴에서 지원군이 당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아니 될 말이다. 싸움은 군사의 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김경손은 금성산의 산신에게 제사를 올리면서 진이 술잔을 2번 바치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신령이시여, 나머지 한 잔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바치겠나이다. 자, 성문을 열어라! 모두 돌격해 반역의 무리에 목을 쳐라! 그런데 반란을 이끈 이연년의 태도 때문에 그 전투는 이상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연년이 부하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잘 들어라. 우리가 상대할 관군을 지휘하고 있는 전라도 지휘사는 귀주 싸움에서 크게 공을 세운 대장이다. 인망이 아주 높은 사람이니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생포해서 도통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화를 쏴서 다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두 활과 하설을 내려놓고 짧은 칼로만 상대하여 지휘사를 생포하라. 반란의 주모자 이연년 역시 김경손이 왕년의 귀주성 전투에서 영웅적인 활약을 했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사로잡아서 도통, 즉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 짧은 칼만으로 전투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상대가 되겠습니까? 전투가 시작되자 이연년은 곧장 앞으로 나가더니 김경손의 말고삐를 잡아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때 김경손이 칼을 빼들고 싸움을 독려하니 별초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 이연년의 목을 베고
그 기세를 타서 추격하니 적의 무리가 크게 무너졌다. 이렇게 해서 기세 좋게 들고 일어났던 밀란이 다소 싱겁게 진압돼 버렸던 것이죠. 고종 24년 8월 희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무인 집정자에게 정면 도전을 했던 유일한 왕이었던 희종은 최충원을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왕위에서 쫓겨나 무려 27년 동안이나 귀양살이를 하다가 결국 눈을 감은 것입니다. 고려시대 여러 비운의 왕들이 있는데 한 7년여 동안 이제 왕위에 있다가 최충원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 때문에 폐위를 당했습니다. 내시였던 왕준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충원 살해 모의를 했던 것인데요. 내시였기 때문에 희종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뭐 희종뿐만이 아니고 태자도 같이 이제 추방이 됐었고요. 물론 이제 폐위당한 이후에 희종은 이제 추방돼가지고 뭐 어떻게 살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지만은 정치에는 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씨 정권이 철저하게 감시를 하면서 살았겠죠. 1211년에 최충원 살해 음모가 미수로 끝남으로 해서 최충원에 의해서 강화도로 추방됐던 이 희종에 대해서 고려의 사신은 이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때 최충원이 나라의 정권을 잡은 지가 벌써 여러 해가 되었는지라 당열을 널리 심어 화복의 권한을 제 마음대로 부렸으니 희종이 비록 일을 해보고자 한들 어찌 가능했을 것인가. 왕의 처지로서는 마땅히 어진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재능 있는 사람을 등용한다면 왕실이 저절로 강고해질 것이니 비록 바로 하는 신하가 있더라도 악을 함부로 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왕은 이를 알지 못하고 경박한 모의를 듣고서 한때의 분을 풀려고 하다가 마침내 방출을 당하였으니 슬픈 일이로다. 그 당시는 이미 최충원의 권력 기반이 다져진 상태였는데 측근들의 최충원 암살 음모에 경솔하게 가담했다가 내침을 당했다. 뭐 이러한 평가입니다. 역사에서 가정을 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일에 당시 희종과 그의 측근들이 최충원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더라면 무신 정권을 끝내고 무신난이 일어나기 이전에 왕권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그 신복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두텁게 갖고 있어야 돼요. 역시 이 칼날 앞에서는 뭐 당할 게 없기 때문에 무인들을 비롯해서 강력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문관들 이렇게 두터운 이제 자기 신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 무장들은 거의 무인 집정자 밑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최충원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희종의 권력 기반이 너무나 취약했고 고려 조정 전체가 무신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무인들 간의 세력 교체에 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희종은 강화도 땅에 묻히는 첫 번째 고려 임금이 됐습니다. 수년 전에 거기 발굴했거든요. 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했는데 그 고려 무덤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봉분이 그렇게 크지를 않고요. 그 안에 또 석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굴하기가 아주 쉬워요. 물론 이것도 그래서 도굴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굉장히 여기 도굴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또 여기 하면은 좋은 청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청자 값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도굴 엄청 많이 했는데 다 그래 도굴 당했는데 역시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도굴된 상태였는데 그래도 청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파손된 것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청자 편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자료로 이용이 되는데 비록 심하다 할 정도로 도굴을 당한 무덤이긴 하지만 강화도에 갈 기회가 있으신 분은 강화도 양도면 길정리에 위치한 비운의 고려국왕 희종이 잠든 성릉을 한 번쯤 찾아보시죠. 지금까지 우리는 몽골군의 3차 침공 중 두 번째 침략에 해당하는 전쟁 상황을 탐색해 봤습니다만 3차 침공의 제3년째가 되는 1237년에는 몽골군의 침략상을 짐작할 만한 어떠한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일단은 소강 상태를 보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몽골군의 고려 침략에 대한 기사가 보이지 않는 이 잠시 동안의 공백기에 고려 조정에선 장구하고도 거창한 불교 관련 사업, 즉 불사가 진행됩니다.
8만 대장경 각판 작업이 시작된 것이죠. 몽골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재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이 대장경 각판 작업을 왜 시작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몽골군의 쉴 새 없는 침략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막아낼 방편이 오직 군사력에만 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니, 그 무슨 소리요? 몽골 오랑캐들의 침공을 군사를 동원하여 막지 않고 그럼 무엇으로 막는단 말이요? 예전에 우리 고려 땅에서 거란을 몰아냈던 일을 상기해 보세요. 거란군이 송악으로 내려오자 현종대왕께서 난리를 피해 남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거야 그렇지요. 현종대왕께서는 그 절박한 시기에 대장경 판각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그 불사를 이룬 뒤에 드디어 거란족이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인사의 그 초조 대장경판, 불법을 알리 없는 몽골 오랑캐들이 모조리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부처님의 가호로서 몽골군의 침략을 막아야 할 터인데 우리가 대장경판을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하고 소실되게 하였으니 이 죄를 어찌 씻을 수 있단 말이오? 그렇다면은 대장경판을 다시 판각하자 이 말씀이요, 최공?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불력의 가호로서 능히 몽골 오랑캐들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다시 새겨야죠. 국가가 안정되게 발전하려면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불력의 가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태조 왕건도 저기 그 통일한 다음에 후년 10조 그 안에 보면 맨 첫 번째 이 통일한 게 불력의 가호로 이게 통일을 한 거다 이렇게 표방을 했지만은 어떻든 지금 이제 전랑기이기 때문에 더 절실한 거 아니겠어요? 불력의 가호가 전랑기이기 때문에 다 절실한 건데 대장경을 처음 만들었던 것은 거란족들이 쳐들어와서 어려울 때 그 어려운 과정, 어려운 시기에 대장경을 갖다 처음 만들었잖아요. 고려 대장경판이 그 수준이 대단히 높은 그런 대장경판이었거든요. 이제 송과 거란의 대장경들을 다 참조해서 만든 이제 그런 대장경판인데 이런 것이 불타서 없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고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신적으로 대단히 큰 충격을 이제 받는 사건이었으라고 봅니다. 또 일찍이 이제 대장경판을 조판할 때도 역시 거란의 침입을 격퇴하기 위해서 대장경판을 조판을 했었고요. 이 당시에 이제 이규보가 쓴 글에 의하면 그때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동국 이상국집에 실린 이규보의 대장각판 군신기고문 중에서 부인사의 초조 대장경을 몽골군이 불태워버린 데 대해서 분노를 표출했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소개했기 때문에 8만 대장경을 왜 또다시 판각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만을 간추려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헐어지면 고쳐 만드는 일은 또한 꼭 해야 할 일입니다. 하물며 국가가 불법을 존중해 받드는 처지이므로 진실로 우물우물 넘길 수는 없는 일이며 이런 큰 보배가 없어졌으면 어찌 감히 역사가 거대한 것을 염려하여 그 고쳐 만드는 일을 꺼려 하겠습니까? 이제 문무백관 등과 함께 큰 서원을 발하여 이미 담당 관사를 두어 그 일을 경영하게 하였고 따라서 맨 처음 대장경판을 만들었던 동기를 고찰하였더니 옛적 현종 2년에 거란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 와서 정벌하자 현종은 남쪽으로 피난하였는데 거란 군사는 오히려 송악성에 주둔하고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종은 이에 여러 신하들과 함께 더할 수 없는 큰 서원을 발하여 대장경 판본을 판각해 이룬 뒤에 거란 군사가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그렇다면 대장경도 한 가지고 전후에 판각한 것도 한 가지고 군신이 함께 서원한 것도 또한 한 가지인데 어찌 그때에만 거란 군사가 스스로 물러가고 지금의 몽골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하옵건대 재불성현 33천은 간곡하게 비는 것을 양찰하셔서
신통한 힘을 빌려주어 완악한 오랑캐로 하여금 멀리 도망하여 다시는 우리 국토를 짓밟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중회가 편안하며 모후와 저군이 무강한 수를 누리고 나라의 국운이 만세토록 유지되게 해주신다면 소인들은 마땅히 노력하여 더욱 법문을 보호하고 부처의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으려고 하옵니다. 밝게 살펴주시기를 삼가 바라옵나이다. 쉽게 말해서 예전 부인사에 두었던 초조 대장경 때문에 거란이 물러갔던 것처럼 이제 대장경판을 새로 만들 것이니 그 불력의 가호로서 몽골 오랑캐들을 물러가게 해달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8만 대장경은 당대의 실권자였던 최후가 주도해서 각판 작업을 추진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병우 교수는 강화도 정부의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최후로서는 소실된 대장경판을 다시 새김으로써 백성들의 항전 의지를 고취시키고 단결을 꾀하려는 계산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재력을 전쟁하는 데 쓰지 왜 8만 대장경 같은 것을 만드는데 허비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고려가 몽고 침입을 당해서 8만 대장경 각판 사업을 한 것은 우선 강화 정권 입장에서 볼 때 통상적인 지배제도만 갖고는 항전을 독려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왕실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불교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정신적인 귀의처였기 때문에 이 불법의 힘을 빌려서 항전의 역량을 북돋우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몽골군 3차 침공의 제4년째가 되는 1238년의 경우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 등의 정사에 나타난 기록만 보면 그 해에 전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고려사에 이러한 기사가 돌출적으로 나타납니다. 고종 25년 윤 4월, 몽골 군사가 동경에 들이닥쳐서 황룡 사탑을 불태웠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경은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이고 황룡사는 신라를 상징하는 사찰이었습니다. 그런데 몽골군이 어떠한 규모로 고려에 다시 침공을 했다든지, 또 어떤 장수가 군대를 거느리고 국경을 넘었다든지, 국경을 넘은 군대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고려 영토의 동남쪽으로 진격했다든지, 이러한 설명이 전혀 없이 느닷없이 경주의 황룡사탑을 몽골군이 불태웠다는 기사가 불쑥 나타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고려와 몽골 간의 전쟁에 관한 사항은 그 내용이 사료에 충실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이 어떠한 경로로 경주까지 몰려와서 황룡사를 약탈했는지 그 과정을 유추해보기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주대 윤용혁 교수는 자신의 저서 고려 대몽항쟁사 연구에서 사서에 없는 공백을 이규보의 문집인 동국 이상국집에 실린 글들이 부족하나마 일정 부분 보충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규보는 고종 25년의 시문에서 9월 6일 몽골군이 강을 건너와서 주둔한다는 말을 듣고 나라 사람들이 놀라지 않은 이가 없으므로 시를 지어 해명하다라는 이 긴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랑캐 종락이 아무리 완악하다지만 어찌 이 물을 뛰어 건너랴. 저들도 건널 수 없음을 알기에 와서 진을 치고 시위만 하겠지. 누가 물에 들어가라 타이르겠는가. 물에 들어가면 곧다 죽을 것을. 어리석은 백성들아, 놀라지 말고 안심하고 단잠이나 잘 일이다. 저들은 응당 저절로 물러가리니 나라가 어찌 갑자기 무너지겠는가. 어떠한 상황인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물에 들어가면 다 죽을 것 등의 표현으로 봐서 강화도를 둘러싼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규보는 다시 그해 10월에 번개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또 이러한 시 한 수를 남깁니다. 하늘이 오랑캐들을 풀어놓아 피해가 심한데 이 겨울에 천둥 번개는 또 웬 말인가.
하지만 만일 오랑캐의 머리에 벼락을 친다면 비록 때 아닌 때이지만 알맞은 때라 하겠네. 이규보의 시들을 기초로 생각해 볼 때 대략 이렇게 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몽골군은 고종 25년 8월 하순에 개경에 진입하였으며 9월 초에는 강화도 해안에 출현해서 고려 조정을 위협하는 무력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군대를 남부 지역으로 진출시키면서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노략질하여 강화도의 고려 정부를 굴복시키려는 종래 전략을 되풀이하였다. 이렇게 볼 때 고려사에 나타난 고종 25년의 기록, 즉 고종 25년 윤 4월에 몽골 군사가 동경에 들이닥쳐 황룡사탑을 불태웠다. 이 기록은 그 시기가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9월 6일 몽골군이 강을 건너 쳐들어왔고 겨울에 번개치듯이 약탈을 일삼았다 했는데요. 윤 4월에 경주의 황룡사탑이 불태워졌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삼국유사에는 황룡사가 몽골군에 의해서 소실된 때를 겨울 동자에 달 월자를 써서 동월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월은 10월에서 12월까지의 겨울철을 나타내죠. 따라서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의 황룡사탑 소실 기사가 고종 25년 윤 4월에 들어가 있는 것은 편집이 잘못됐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몽골군은 어찌해서 경주의 황룡사에 쳐들어가서 황룡사 구층탑을 불태웠을까요? 이 몽골군의 특징 중에 하나가 파괴를 잘한다는 것이죠. 어디 가서 전쟁을 하든지 인간이 만들어 오는 여러 가지 문화재, 시설들을 거의 파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 속성이 이제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어디 정주 생활에 익숙하지 않고요. 정주 생활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문명, 문화 시설들 이런 것들의 가치를 별로 인정하지를 않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괴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삼국유사 기록에 이 황룡사 파괴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던 몽골군이 황룡사탑이 신라에서 고려로 이어져 내려오는 호국불교의 상징이라는 사실 따위를 미리 파악하고 일부러 불질렀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저 절에 가면 무엇이 됐든 약탈할 물건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황룡사로 쳐들어갔겠죠. 절에는 사실 없는 거 빼놓고 다 있는데 아니에요. 그 당시로서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식량도 있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돈 될 만한 것도 많이 있고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다른 데보다도 절이 이 중요한 약탈 대상이 되고, 일반 그 시가지는 많이 이게 소개가 되잖아요. 산으로 들어가고 바다로 가고. 근데 절은 몽골군들이 와도 또 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어떻든 이 절이 중요한 그 공격의 대상이 됐던 게 틀림없는 거고요. 고려사에는 황룡사탑이 소실되었다라고만 나와 있지만 이 기록은 황룡사를 비롯한 경주 지역 전체가 몽골군에 의해서 짓밟혀졌다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윤영혁 교수는 분석합니다. 신증 동국여지승남에는 황룡사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전각은 웅장하고 아름다움을 자랑하여 공중을 향해 날아갈 듯하구나. 집 가득히 만다라꽃은 어지러이 떨어져 옥티끌 같기만 하고. 자, 이러한 황룡사가 몽골군에 의해서 약탈되고 파괴되면서 소실되고 없어진 것이 구층탑만은 아니었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을 근거로 몽골군에 의해서 불태워지고 약탈된 문화재들을 열거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구리 35,007근, 황금 1198분을 들여서 진흥왕 35년에 완성한 석가열의 본존상인 황룡사 장육불상. 선덕여왕 14년에 착공하여 이듬해 호국의 상징으로서 완성한 높이 225자, 즉 약 80m에 이르는 거대한 황룡사 9층 목탑. 경덕왕 13년에 제작된 신라 최대의 종으로서 무게가 49만 7,581근에 달하는 황룡사의 종. 진평왕 6년에 조성된 황룡사 금당과 장육불상의 보살상 2구.
대체로 이러한 문화재들이 몽골군에 의해서 파괴, 소실 혹은 약탈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것들 중에서 무게가 50만 근에 달하는 황룡사 종에 대해서는 몽골군에 의한 피해라고 단정할 만한 기록이 없지만 고종 25년 몽골군의 습격으로 소멸됐을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윤용혁 교수는 분석합니다. 어쨌든 황룡사가 신라 시대에 경주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음을 감안하면 몽골군의 약탈과 파괴는 경주 시내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경주뿐만이 아니라 몽골군이 스쳐간 모든 곳들이 파괴되고 약탈돼서 민생이 피폐해졌다는 사실은 이규보의 다음 시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러기는 벌써 북으로 돌아갔는데 오랑캐는 아직도 남쪽에 남았구나. 남쪽은 붉은 새들의 소굴인데 어째서 쪼아 죽이지 않았는가. 이 시의 제목이 2월에 몽골군이 아직 남쪽에 있다는 말을 듣고입니다. 따라서 몽골군은 고종 25년에 이어서 고종 26년 초까지 여전히 남부 지역 경상도 일대에 머물면서 약탈과 파괴를 자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종 25년 12월, 고종은 장군 김보정과 어사 송원기를 몽골의 사신으로 보냅니다. 이때 사신에게 주어보낸 고종의 표문을 보면 몽골의 군사 침공에 대한 항의와 원망의 마음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누추한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의탁해야 할 것인데 성군께서 이리 관대하게 대해주시니 어찌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소. 2회에 걸쳐 거듭 우호를 맺고 만세토록 화친할 것을 약속하였으니 우리는 귀국에 투항한 이후에 그에 의지하여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 김효년과 신묘년 2회 동안 강화를 맺은 이후 온 나라가 기뻐했음은 천지신명이 아실 것이요. 그럼에도 여러 번 군사를 보내서 문책하기에 이르렀소. 그 때문에 백성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농사를 때맞추어 거두어들이지 못하니 풀이 무성한 곳에서 무엇을 건질 수 있다는 말이오. 바라건대 다만 군사의 위험을 더하지 마시고 예 풍속을 그대로 지니고 살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이규보의 글 등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고종이 이러한 내용의 표문을 몽골 황제에게 보낸 시점은 아직 몽골군이 고려 땅 이곳저곳에서 약탈을 일삼고 있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이 표문은 고려가 몽골에 대해서 강화를 요청한 문서라고 봐야겠죠. 윤용혁, 안병우 두 교수의 얘기를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고려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항복할 의사는 없지만은 몽골군이 철수는 돼야 되니까 그 방편으로 고려가 했었던 것이 이제 사신을 갖다 보내고 여러 가지 또 공무를 보내고 하는 뭐 이런 것이 그때 거의 유일한 방법 아니었어요. 어떻든 이때는 전란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서 서로 간에 어떤 그 국면에 대한 결과가 없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새로운 어떤 방향을 갖다 잡는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몽고도 철수를 하고 고려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이제 외교적인 그런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뭐 이렇게 한 거니까 하나의 그 외교적인 대응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본격화되는 그런 그 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몽고에 공무를 보내면서 일종의 강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낸 문서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공무를 요구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이제 침략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피해 때문에 공무를 제대로 보낼 수 없는 지경이다. 이렇게 이제 실상을 말하는 전달한 것이고요. 몽고가 무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고 우리 국가를 보존하도록 보장을 한다면은 매년 공무를 보내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걸 보니까 일종의 강화를 요청하는 그런 문서의 성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고려의 이러한 강화 제의에 대해서 몽골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대왕 폐하, 몽골에서 또다시 사신을 보내왔사온데 몽골 황실에서 보내온 조서를 미리 검토한 결과 심히
도리에 어긋난 내용이옵니다. 저들의 요구가 무엇인데 그러시오? 대왕폐하께서 몽골의 황실로 가서 황제에게 직접 입조를 하시라는 뭐라? 우리 폐하한테 입조를 하라고? 어찌 그런 망발을? 폐하께서 친히 몽골에 입조를 하시라는 저들의 요구는 무시하셔도 좋을 것이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아무렴요. 그리해서는 아니 되고 말고요. 그런데 고려의 국왕인 고종에게 직접 몽골 황실로 찾아와서 입조하라는 몽골 측의 요구는 계속됩니다. 고종 26년 여름 4월에 몽골에서 보가질 등 20여 명을 보내 조서를 전달하고 왕에게 직접 조회를 오라고 타일렀다. 고종 27년 가을 9월에 몽골의 다가파 등 17명이 와서 조서를 전달하고 왕에게 입조를 하라고 다시 타일렀다. 그렇다면 몽골에서는 왜 이전까지 하지 않았던 그러한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오는 것이었을까요? 안병우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몽골은 이제 여러 왕국들을 정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왕국을 없애버리기도 하고요. 혹은 왕국을 이제 남겨두고서 신속시키는 방법도 택하는데, 그때 그 조건을 내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육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구를 하는데요. 그 육사의 내용은 상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개는 왕의 친조, 그리고 군대 제공, 군량 제공, 그리고 호적 바칠 거, 또 인질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왕이 가서 친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이 몽골의 칸의 신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대 국가 시기부터 중국 대륙에서 명멸한 여러 왕조와 외교 관계를 맺기도 하고 혹은 전쟁을 하기도 했지만 임금이 직접 그 나라에 찾아가서 입조를 했던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국왕이 몽골의 황실에 찾아가서 고개를 숙인다면 그것은 고려의 몽골에 대한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겠죠. 따라서 이 얘기는 그동안 고려가 몽골에 대해서 투항을 했다고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양국 간의 강화를 맺은 것이지 항복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윤용혁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 당시 고려는 우리가 몽고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이렇게 공식으로 표방했거든요. 몽고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지 우리가 몽고하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입장 표명이기 때문에 그 명확하게 항복을 갖다 요구하는 이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왕이 직접 입조를 해라. 입조해서 그런 관계들을 갖다 확인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몽고 쪽의 공식은 요구였고 그 요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잖아요. 계속 유지가 되고 고려도 마찬가지로 안 보내는 거, 왕을 안 보내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러나 계속되는 몽골의 입조 요구를 계속 모른 채하고 묵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고종 28년 4월 대왕폐하, 몽골 사신이 또다시 대왕폐하의 입조를 요구하는 조서를 가지고 왔사옵니다. 이번에는 우리 고려에서도 무어라 답을 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아니 그럼 우리 폐하들어 저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몽골에 친조라도 해야 한단 말이오. 폐하께서 몽골에 친히 입조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소? 그게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오? 그렇잖아도 몽골 군사들의 내침이 잦아지고 있는 판국에 저들의 요구가 아무리 부당하기로 가타부타 답을 주지 않으면 그 화가 어디에 미칠 것 같소? 지임도 그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찌 했으면 좋을지 경들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대왕폐하 대신에 태자 전하를 보내는 그런 말 마시오. 태자 전하는 장차 이 나라 임금의 자리를 이어받을 분이시오. 폐하, 족자 한 사람을 선정해서 양반집의 자제 몇 명과 함께 몽골로 들어가 동로화가 되게 하시옵소서. 고종 28년 4월에 족자 양녕공준을 왕의 아들이라고 하여 양반가의 자제 10명과 함께 몽골로 들어가 동로화가 되게 하였는데
이때 추미일 원사 최린과 장군 김보정 등이 함께 갔다. 여기서 왕의 족자를 보냈다 했는데요. 이 족자란 왕의 종형제의 아들을 일컫습니다. 또한 동로화란 일종의 볼모에 해당합니다. 그 왕을 입조하라는 요구를 하지만 고려 입장에서 보면 왕이 남의 나라에 가서 조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여태까지 그런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왕이 갈 수가 없고 몽고에서는 계속 왕을 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간 타협책으로 결국 왕자를 보내라, 이제 이런 요구를 한 것이죠. 근데 고려 입장에서 보면 아직 왕자를 보내기도 불안한 상황인 것이에요. 그래서 대신 이제 왕실의 남자를 왕자라고 그렇게 꾸며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외교 관계에서 많이 있습니다.